다음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만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다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폐소생술 CPR을 할 때 타겟 오간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돼요. 그 타겟 오간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뇌와 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한다는 게 심장이 뛴다. 그래서 순환이 발생을 한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개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심장이 뛰면. 그런데 뇌가 죽었다. 뇌가 기능이 없다. 그래서 혼수 상태로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다. 이 사람의 심장은 잘 뛰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살아있느냐? 생존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글쎄요. 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심장사. 우리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심장이 멎은 그런 그냥 순환이 없는 상태. 죽음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심장이 뛰고는 있는데 의식이 없어. 생물학적으로 심장은 뛰고 있고 순환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말 생존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뇌사라고 불러요. 브레인 데스라고 부르죠. 심장사가 아닌 뇌사로서 취급을 하죠. 또 하나의 죽음의 종류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타겟 기관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타겟 오간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심장을 살리는 것, 그리고 뇌를 살리는 것. 심장이란 기관은 오히려 조금 덜 관심을 둬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튼튼한 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뇌는 굉장히 취약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카데바시스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포르말린에 쩔어 있는 뇌긴 했지만 뇌는 어때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만일 거기에 혈액순환이 끊겨서 시간이 지난다 하면 뇌가 죽고 기능이 떨어지고 브레인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심폐정지가 일어나고 CPR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경과를 보면 호흡이 멎었죠? 심장이 곧 멎는 상황이 돼요. 자, 호흡이 멈췄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끊겼다는 거죠. 그렇죠? 좀 있으면 순환이 끊기는 상황이 돼요. 자, 심폐정지가 일어났어요. 약 4분에서 6분이 지나면 뇌는 이미 죽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4분에서 6분 사이에. 그리고 6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뇌 손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뇌는 거의 확정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 손상이 비가역적인 손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이 지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뇌 손상이 일어나고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뇌사 상태로 빠져버리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심장이 뛰고 의식이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세동이라는 것이 10분이라는 그런 시간 제한이 있었던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은 10분이 지나서 다시 뛰게 만들면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서 다시 뛰게 만들면 심장은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약간의 심박출량은 떨어질 수 있겠죠. 심근경색이 생겨서 그 부위에 심펌프질하는 기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생존하는 데는 크게 장애는 없어요. 심장이 뛰어주기만 한다면. 하지만 뇌는 어때요? 뇌는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질을 아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타겟 오간을 심폐소생술의 타겟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 그리고 뇌. 심장보다 뇌가 훨씬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CPR을 시행하면 우리 평소에는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죠. 그런데 심정지가 일어나면 심장이 뛰지 못해요. 멈춰 있는 거죠. 혹은 부들부들 떨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가슴을 누르게 되면 심장에서 박출량이 발생을 하죠. 그 심박출량이 어디로 가요? 심장에서 나와서 아오틱 밸브를 지나서 아오틱 아치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디센딩 아우터를 타고 온몸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두 군데라고 그랬죠? 심장과 뇌. 자, 심장으로 가는 피는 어디서 공급이 돼요? 관상동맥에서 공급이 되죠. 그것은 우리가 심장에서 피가 짜지면 그 밸브를 지나자마자 관상동맥 두 개가 있어요. 왼쪽 관상동맥, 오른쪽 관상동맥. 그래서 심장이 확장기가 되면 이 관상동맥으로 피가 쭉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관상동맥으로 우리가 혈액을 공급하는 거는 심장을 누르면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순환과 산소 공급이 비교적 잘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뇌는 어때요? 뇌는 어떻게, 심장에서 짜준 피가 뇌로 가려면 약간 긴 경로를 거쳐야 돼요. 그 경로가 어디냐 하면 아오틱 아치로 나와야 되고, 아오틱 아치에서 양쪽 캐로티드 아테리를 따라서 뇌까지 전달이 돼야죠. 여기 심장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누를 때는 피가 쭉 하고 올라갔다가 손을 떼면 다시 빠지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의 목적이 뭐냐? 심장과 뇌를 살리는 것인데, 자, 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심장을 열심히 짜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짜주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슴을 누를 때 피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심장 자체는 그럼 어떠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앞에서 무수축과 심시세동, 정상적인 이제 심장 박동인 거죠. 심시세동이라는 건 여기 잘 보시면 심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죠. 아오타, 대동맥으로, 그리고 폐동맥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즉 심박출량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둘 다 심박출량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과 무수축과 심시세동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죠. 심정지가 일어나는데 그 심정지의 원인이 심시세동이에요.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고 심시세동이 발생을 했어요. 자, CPR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심시세동이 있었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심시세동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심장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에서 심시세동 자체도 점점 약해지다가, 부들부들 떠는 양상도 점점 약해지다가 심장이 멎죠. 약 6분에서 8분 정도 CPR을 하지 않고 심장을 그대로 두면 멎어요. 무수축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가 구급대가 출발을 하건 누가 싣고 오던 병원에 와요. 자, 병원에 오면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심시세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세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세동을 하려고 보니까 제세동이 되냐? 이 상태에선 제세동을 해도 도움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생존율이 극히 낮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CPR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그냥 병원에 싣고 오는 경우, 이 경우는 똑같아요. 역시 심근경색에 의한 심시세동이 발생을 했는데 약 2분 정도 있다가 CPR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CPR을 하면서 병원에 왔고, 병원에 와서 제세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위에하고 뭐가 다르냐? CPR을 하면, 자, 보세요. 위에는 심시세동이 여기서 끊겼죠. 근데 이 환자는 어떻게 돼요? 심시세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끊겼어요. 병원에 도착할 때도 약간의 심시세동이 남아있긴 했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가 굉장히 약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환자는 어떻게 우리가 제세동을 하고 생존을 시키더라도 역시 생존율이 굉장히 낮게 되죠. CPR만 했을 때 얘기예요. CPR만 했을 때. 자, CPR을 하고 심실세동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제세동을 했어요. 제세동을 언제 했어요? 병원에 오기 전에 했어요. 병원에 오기 전에. 현장에서 제세동을 했다는 거죠. 병원 밖에서.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돼요? 제세동을 해서 심장이 돌아올 확률이 높겠죠. 자, 여기 보면 7분 정도의 제세동을 했어요. 자, 아까 1분이면 90%, 1분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제세동을 7분 만에 했으면 생존율이 약 30%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존율이
0%에 비해서는 비약적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사망하는 환자가 훨씬 많죠. 환자가 발생하고 심폐소생술을 2분 정도 지연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약 7분 만에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119에 신고를 하겠죠. 왜냐하면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을 해서 제세동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생존율이 향상되긴 했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7, 8명은 죽는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사람들의 생존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제세동을 더 빠르게, 여기 보면 지금 4분 만에 있죠. 자,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아무리 빨리 출동을 해서 가더라도 7분인데 4분 만에 제세동을 했어요. 이 환자는. 제세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좀 더 빨리 돌아오고 제세동의 성공률도 올라가겠죠. 심장이 이렇게 뛰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뛰는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면 생존율은 더 향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병원 밖에서 제세동을 하는 것, 이것은 119 구급대가 제세동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제세동을 하는데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제세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세동을 하죠? 우리가 뭐 핸드폰에 제세동 기능이 있나요? 아니면 제세동기를 갖고 다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자동 제세동기라는 것이 있어요. AED라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기계를 사람들이 고안을 한 거죠. 왜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냈냐? 위에 얘기한 대로예요. 제세동을 빨리 해야지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이것이 병원 내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고 119 구급대가 잘해봤자 소용이 없고 결국에는 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 이내 혹은 3분 이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세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심장도 더 돌아올 확률이 높고 후유증 없이 심장이 회복이 더 빨리 될 것이고 브레인도 역시 뇌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뇌 기능도 더 잘 유지할 수 있겠다. 뇌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머리로 피를 보내고 산소를 보내는 것인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는 그 뇌로 가는 혈액량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을 때에 비해서 아무리 잘해도 30%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뇌를 살리려면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하냐? 제세동이 필요하다. 근데 제세동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빠르게 해야 된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사람을 그냥 살리는 것도 단순히 심장이 뛰게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을 살아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처치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 결과물로서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이러한 심폐소생술의 형태, 심폐소생술의 이론, 심폐소생술의 실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제세동을 하기 위해선 제세동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심정지가 일어나고 나면 제세동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 가지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제세동기가 있다고 해서 환자를 병원에 안 데려갈 거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119에 연락하고 제세동기를 빨리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심실빈맥이 심실세동이 없어지지 않도록 심실빈맥의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이 사라지지 않도록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야 되겠죠. 제세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왜냐하면 심실세동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제세동을 할 수 없고 그러면 환자의 생존율은 급격히 추락하게 되는 거죠. 적절한 방법으로 제세동을 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빠른 전문 처치를 위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본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기본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고 이것은 뭘 하는 거다? 119 응급의료 체계를 활성화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심폐소생술에는 반드시 제세동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 이런 상태로 병원에 오면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열심히 처치를 해서 이제 환자를 생존시키는 거죠. 환자를 생존시키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의식을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폐소생술 중에
기본 심폐소생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 심폐소생술은 아주 미미해요. 물론 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의 예우를 결정하는 것은 그 대부분은 기본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사람의 예우는 기본 심폐소생술 여부 그리고 그 질, 퀄리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본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세동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하는 제세동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제세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제세동을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만들었다. 기계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AED,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그냥 편하게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때 되면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BLS 프로바이더 과정을 병원 내에서 시행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인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 교육 과정에는 AED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가르치게 될 거예요. 혹시나 학교에서 그런 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좋은 동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시기 바래요. 이런 AED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은 곳에는 대부분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AED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공항, 터미널, 학교, 공연장, 운동장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데는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 제세동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엔 관심이 없으면 잘 눈에 안 띄는데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AED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의료인이잖아요. 의사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건 사실 의료진들한테 쓰라고 비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일반인들에게 사용하라고 비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일반인들한테도 물론 교육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녀봤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것이 소방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시행이 돼요. 그런데 가보면 이런 자동 제세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반인들한테 가르친다는 얘기.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사된 심장 정지, 병원 밖 심정지 생존율의 추이를 보면 점점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파란색이 전국 통계인데 2006년에 약 2%였던 것이 2013년에 약 5% 정도까지 올라갔죠. 자, 빨간색은 뭐냐?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약 4%에서 9%까지 향상이 됐고, 자, 여기 초록색은 뭐예요? 경기도죠. 경기도. 자, 수도권이긴 하지만 서울과는 많이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전국 통계와는 별 차이를 안 보이고. 이게 뭔 얘기냐? 자, 병원 밖 심정지의 생존율은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어때요? 아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빨리 시작하고 제세동을 빨리 했을 때 약 20%에서 30%까지 환자를 생존시킬 수 있겠다라는 수치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거기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이렇게 한참 못 미치는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더니 그게 뭐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특별시와 지방의 차이. 자, 서울특별시는 이렇게 수치가 높고 경기도는 수치가 낮아요. 전국 평균은 경기도와 비슷하고. 이게 뭐죠?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단 얘기예요? 환자가 심정지가 일어났어요. 119에 신고를 하고 119에서 출동을 해서 환자한테 와서 거기서 심폐소생술하고 제세동을 하겠죠. 그 시간 동안 일반인들이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 높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생존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생존율이 낮더라. 이것은 우리나라 통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심폐소생술 관련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럼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란 얘기죠.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가서 보니까 심정지야. 그럼 심폐소생술을 하라 이거예요. 빈도를 높여야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올라가겠다. 그런데 여기서 좀 찜찜한 게 있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집 내놓으라고 한다.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심폐소생술을 막 해요. 119가 도착을 하고 환자를 싣고 병원에 갔어요. 한데 운이 나쁘게도 이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보호자가 그 119가 도착하기도 전에 어떤 지나가던 일반인이 그 환자의 가슴을 막 누르고 있더라. 인공호흡을 막 하고 있더라. 그게 잘못돼서 제대로 못해서 이 환자가 죽은 거다. 혹은 심장이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됐는데 뇌 기능이 떨어졌어요. 지능이 낮게 됐어요.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됐는데 보호자가 보니까 처음에 저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한 사람이 좀 더 잘했더라면,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침 내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전에는 소방 공무원들, 구급대원들도 심폐소생술 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이걸 했을 때 이 환자가 잘못되면 이게 내 책임이 된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제정된 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8년이죠. 내용은 이래요.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에 시간을 놓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반 시민이 인명 구조 활동을 했을 때, 물론 일반 시민이라는 것에는 그 구급대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의료진도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일반 시민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발생하는 민사, 형사 책임은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다. 자, 이게 선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침 내놓으라 한다. 보침 내놓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이 뭐 잃어버렸던 어찌됐던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길 가다가 심정지 환자를 발견을 하고 내가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어요. 그 가족이 처음에 심폐소생술한 나에게 법적 소송을 걸었어요. 네가 잘못해서 이 환자가 죽었다. 그러나 나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면제된다 이거죠.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죠.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심폐소생술을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왜 하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본 심폐소생술,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와 전문 심폐소생술, 뒤에 말씀드릴 어드밴스드 라이프 서포트, ALS에 관련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심장협회에서 나온 2015년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바탕으로 하고요. 2020년 올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는데, 올해 나온 내용은 크게 중심 내용은 바뀌지 않고 몇 가지 추가된 내용들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5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전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각 전문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유럽, 호주,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이렇게 해서 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는데, 이것이 1993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 됐죠. 그 이후에 2000년에 한 번, 2005년에 한 번, 그리고 2010년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5년에 가장 마지막 버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됐어요. 올해도 배포가 됐는데 약 한 달 전쯤에, 올해 가이드라인이 이제 약 한 달 전쯤에 올해 개정된 2020년판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심 내용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2015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추가된 내용이나 약간 변화된 내용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는 것이 현대 의학의, 현대 과학의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읽을 때도 보면 에비던스의 레벨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벨 오브 에비던스, LOE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돼 있고, 이 에비던스 레벨이라는 거는 이 사실이, 그 사실이 얼마나 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는가 하는 것이고요. 레벨 A 같은 경우에는 랜도마이즈 컨트롤 스타디, 하이 퀄리티의 랜도마이즈 클리니컬 스타디, RC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나 이상의 랜도마이즈 클리니컬 스타디를 통해서 증명된 바, 그렇게 증명된 것을 우리가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 A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리미티드 스타디를 통해서 제시되는 그런 에비던스가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엑스퍼트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이거는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레벨 C 에비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A인 부분은 1%로 극히 적고, 그죠? 대부분이 레벨 C, D 정도의 좀 그 근거가 취약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엑스퍼트 오피니언이라고 했죠.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근거가 가장 부족한 내용들도 상당량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심폐소생술 영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 윤리적인 저촉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처치나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이 환자한테는 하고 이 환자한테는 안 하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클리니컬 스터디의 기본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는 그런 연구의 제약이 굉장히 많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심폐소생술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레벨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클래스 오브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오브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클래스 1부터 3까지가 있고요. 클래스 1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는 무조건 해라.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클래스 1보다는 좀 낮고, B는 더 낮고,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베니핏이 없다 이거죠. 오히려 리스크가 더 높을 수 있다.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레벨 오브 에비던스를 통해서 결정된 클래스 오브 레코멘데이션에서 클래스 1, 2A, 2B까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클래스 3는 베니핏이 없거나 우리 환자한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읽을 기회가 있으면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이런 레벨 오브 에비던스와 클래스 레코멘데이션이 다 써져 있어요. 하나하나의 행위나 하나하나의 약물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얼마나 내가 하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 앞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BLS 기본 심폐소생술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체인 오브 서바이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생존골이죠. 그래서 환자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심정지가 일어난 환자를 회복시키고 생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사항들을 간략한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표현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는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어떤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응급의료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이 퀄리티 CPR. 그렇죠. 특히나 이제 흉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빠르게 시작되는 양질의 CPR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앞에 개념에서 한번 슬쩍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디피브릴레이션이죠. 디피브릴레이션. 빠르게 디피브릴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AED라는 장비를 만들어서 병원 전 단계에서 재세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죠. 네 번째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이송 중에 적절한 어드밴스 라이프 서포트 ALS를 시행을 해야 된다. BLS와 ALS의 큰 차이는, BLS는 우리가 몸만 가지고 하는 CPR이고 ALS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의료 기기들, 장비들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구별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딱 구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제세동 때문에. 제세동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ALS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앞으로 자꾸 당겨져서 BLS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ALS는 제세동도 물론 하지만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약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시행하는 게 AL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ALS도 중요하다 이거죠. 네 번째 순서로. 그 다음으로 심정지가 회복이 되고 ROSC가 되고 나서, 우리가 ROSC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자발순환 회복이란 얘기예요. ROSC라는 것은 심장이 다시 뛴다는 얘기죠. 심장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뛰게 됐고 그래서 순환이 회복이 됐다. 자발순환이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발순환이 회복된 이후에 상태를 우리가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상태라고 그래요. 카디악 어레스트 이후 상태. 그 이후에 어떤 환자에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약자로 PCA 케어,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해 가이드라인에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 이것은 리커버리죠, 리커버리. 그래서 재활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급성 심정지 단계에서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앞에 있는 세 가지까지가 BLS 단계고 요 뒤에 두 단계가 ALS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생존거리가 4개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LS까지 4개밖에 없었는데 2015년 가이드라인에 PCA 케어가 고리가 하나 더 생겼고 그리고 올해 가이드라인에 재활 단계 리커버리 부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점점 복잡해지죠, 세상이. 어쨌든 우리는 앞쪽 부분에 중점을 두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 1차 진료의로서는 앞에 4단계까지 알면 돼요.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케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의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네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다.